이번 계기를 통해서 누가 단식하라고 하자고 하면 이것도 많은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싸고 나왔어요. 되는 날입니다.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가 나라 이 모든 원인은 네, 22대 국회의원을 미리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화제의 당선인. 오늘 모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제는 그 당선인으로 네. 저희가 이제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경기 평택시 병의 김현정 당선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통 이제 그 성함만으로는 여성으로 좀 헷갈리시는 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김현정 당선인. 방송에서 많이 좀 익숙해 정말 있는 그런 이제 익숙합니다. 분이십니다. 네. 이번에 그 22대 총선 리턴 매치의 그 승부였죠. 네, 21대 이제 총선에서 평택 그 당시에는 예. 이번에는 이제 병에 예. 출마를 하셨고, 당시에 이제 1.56% 차이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출신 유의동 의원에게 석패를 이제 하셨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평택 병에서 유의동 의원과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네. 네. 이번에는 이제 서력을 하셨는데요. 4년 동안 그동안 이제 뭐 방송도 활동도 이제 많이 하셨는데 대변인 활동도 하시고 네. 이번에 이제 다시 그 총선에 임하시기 위해서 또 어떤 준비들을 해 오셨는지. 대변인으로 아무래도 방송에 좀 친숙해진 게 유권자들한테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대변인하고 이제 당대표 언론 특보하면서 방송에 많이 출연을 했어요. 네. 근데 방송을 통해서 우리 당심하고 민심을 이제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해서 아주 풍부한 지식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지식도 많이 축적할 수 있었고, 네. 또 덩달아서 인지도도 많이 이제 올라갈 수 있어서 정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 건 맞죠. 네. 그렇지만 제가 당선된 거는 그 방송만 가지고는 안 됐을 거고, 가장 큰 요인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4년 동안 제가 원외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네. 21대 낙선한 이후에 그 골목 당사라든지 찾아가는 민생소통 간담회라든지 또는 우분투 봉사단 등을 만들어 가지고 평택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준비해 왔고요. 또 당에서도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비상대책위원, 뭐 대변인, 네. 공관위원, 특히나 이제 한 100여 명에 달하는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회장을 2년 6개월 동안 했거든요. 그런 그러셨군요. 것도 했고,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역량들을 좀 축적할 수 있었고, 또 지난 대통령 선거하고 또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또 우리 경기도지사 선거, 평택시장 선거 등에서 제가 상황실장 또는 부실장, 상임선대위원장 등을 맡아가지고 저도 제 총선 경험도 있지만 그 간접적인 큰 선거들을 많이 이제 제가 그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치러본 경험들이 종합적으로 누적이 돼서 이번 네. 총선 승리의 결과로 기울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 아까 앞선 소개 영상에서도 네. 잠깐 나오던데 그 정치 입문하시기 전에는 그 금융노조위원장 또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분투 재단을 만들었는데 우분투가 정말 멋진 말이더라고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다. 근데 이게 좀 처음에 화제가 됐었던 게 제가 기억하기에 몇 년 전에 그 이낙연 당시 당대표가 연설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당선인께서 먼저 하셨던 그렇죠. 네, 네. 그때 당시에 참 많이 알려졌었던 계기가 됐던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우분투가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또 강조를 했던 그런 말입니다. 우분투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 정치에서 실현하고 싶은 가치도 과연 이 우분투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네.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정치를 왜 하냐고 질문을 받으면 네. 저는 서슴없이 우분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분투가 어느 나라 말입니까? 우분투가 이제 아프리카 코사족 방언이에요. 어. 그래서 상생, 연대, 공존을 의미하는데요. 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정치적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제가 21대 선거 때 저희 그 선거 슬로건이기도 했어요. 네. 이게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됐었던 건데,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산별노조, 금융노조 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가장 큰 문제가 불평등과 양극화에 있다라고 제가 진단을 하고 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네. 제가 우분투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사회연대 운동을 주도했었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당에서 이제 영입 제안을 받고
제가 21대 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입당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사회연대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법 제도적인 구체적인 실행을 할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역으로 이런 사회연대 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되었고 이제 제가 당선이 되었으니까 22대 때 제가 이제 그런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는 활동들을 주도하는 또 의원으로서 지금 활동하려고 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지금 우리 국회 등록 연구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치에 꼭 필요한 게 상생 연대 이게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우리 당선을 통해서 우분투 정신을 더 많은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우분투라는 말이 사실은 제가 처음 원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게 제가 이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저희 이제 그 노조가 산별 노조가 주체가 돼서 기금 80억을 모아가지고 노사가 같이 우분투 재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분투의 그런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가도 맥이 좀 닿아 있었고 또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뭐 기업이라든지 노조라든지 정부라든지 한 주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사 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노조, 산별노조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도한 거에 대해서 높이 이제 평가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무분투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낙연 우리 그 당시 당대표께서도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걸 언급하면서 무분투가 많이 유명해졌는데 이제는 꽤 유명해졌는데 원조셨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넬슨 그 만델라 대통령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께서 그 아프리카 코사족이시잖아요. 두 가지의 그 슬로건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가려면 함께 가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거 유명하잖아요. 그게 그거랑 우분투 두 가지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정치적 슬로건이죠. 뭐 이게 정치 현장을 저희가 이제 옆에서 보면은 당신이 없어야 내가 산다. 뭐 이런 식의 뭐 싸움을 이제 좀 많이 그 정쟁이 많이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2대 국회에서 우분투 우분투 정신이 우리 그 당선인께서 얼마나 잘 살려 나가시는지 저희가 또 그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 당선인 이력 중에 눈에 띄는 게 또 홍범도 장군 기념 사업회 이사 직인데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당시에 또 많은 애를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어떤 좀 인연이 있으셨을까요? 일단 홍범도 장군하면 항일 무장투쟁의 상징이잖아요. 청산리 전투뿐만 아니라 봉오동 전투로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흔쾌하게 제가 이제 이사로 같이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카자흐스탄에 지금 계셨거든요. 그것을 국내로 봉환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에서 문재인 정부랑 계속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3년 전인 21년 8월 15일 날 드디어 78년 만에 국내로 이제 유해를 봉환했죠. 근데 그때 대단히 그 감격적이었고 보람을 느꼈던 그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육군 사관학교 안에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해야 된다. 뭐 이제 그 논란이 작년에 한창 이제 뜨거웠었는데 결국에 이제 신원식 국방장관이 최근 육군 사관의 이제 소관으로 해야 할 문제다. 뭐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복회는 이전하려면 차라리 뭐 폭파해라. 뭐 아주 강경한 입장인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이제 갈등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이념 논쟁을 왜 지금 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리고 신원식 장관의 그 발언도 대단히 무책임해요. 사실은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8월에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 때문이잖아요. 그 당시 뭐라 그러셨냐면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하겠다라고 하면서 철거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때부터 뭐 그 국민의힘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다 나서서 흉상 철거와 관련된 일들을 적극적으로 그것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국민적인 비판이 되게 거세지고 또 이번 총선에서 그거에 대한 심판도 분명히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근슬쩍
뭐 육사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이죠. 정부가 나서서 다시 그 철거 계획을 완전히 백지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조치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당 내에서 지난 대선 때 종합상황실 부실장을 시작으로 당 대변인과 또 당대표 언론특보를 지내면서 또 대표적인 또 친명계로 네,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 이후에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 더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연임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 결단을 좀 하셔야 될 거고 또 당원들의 뜻이 더해져야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사실 당대표를 하게 되면 많은 리스크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서 그런 리스크를 좀 관리하면서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현재 이번 총선 민의가 그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을 좀 심판하고 개혁 입법, 민생 입법을 주도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이고 범야권 전체를 합치면 192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뭘까 통할하는 네.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최선의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네. 또 그 일부 언론에서는 그 당대표가 연임한 사례가 없다라고 하던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에서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김대중 총재께서 연임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시대 상황이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보다는 당연시 여기는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8월에 열리게 되나요? 전당대회가? 그렇습니다. 8월쯤이죠. 예, 예. 이재명 대표 외에는 아직까지 이제 뭐 대표 후보군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이재명 대표님조차도 지금 본인에 대한 뜻을 아직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2대 이제 국회가 이제 그 막을 열면 예. 그런 이야기들이 또 본격적으로 나오기 그럴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최근 국회의장 선거 이후에 민주당 당원 2만 명 탈당 신청 그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당원권 강화를 위해서 당원 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원도 이제 2배로 늘리고 당원권도 2배로 늘려야 된다 이런 입장도 이제 밝혔는데, 근데 민주당이 이제 총선에서 이제 방금 요 압승 말씀도 하셨는데 압승의 요인은 중도층의 표심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강성 당원을 따르고 그 뜻대로 간다면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 중도 표심은 또 이탈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사실 중도층은 사실 정확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스윙 보터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스윙 보터의 특징은 그 특정한 이슈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본인의 그 생각과 일치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그 스윙부터인 중도층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기 때문이고 네. 그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해서 그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가 너무 효능감이 없다. 국회가 그 윤석열 검찰의 그런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든지 또는 개혁 입법이라든지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또 그 여야 합의라는 그런 그 원칙적인 얘기 속에서 그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그런 거에 대한 심판도 분명히 이루어진 네. 거고 중도층도 그거에 대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역사적으로 이제 그 역사의 주체들을 보면 처음에는 민중에서 시작했다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시민으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당원 중심의 정당 중심의 당원 중심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원이 5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번이라도 이제 당비를 낸 그 당원들만 해도 250만이 지금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정당에 가입을 해서 그 정당을 통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하라는 그런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숫자도 뭐 수백만에 달하는 그런 당원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흐름들을 우리 당원 당규에 지금 저희가 담으려고 지난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이제 결의문도 채택하고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그 중도층의 민심과 우리 그 당원들의 그런 그 요구 사항들이 크게 배치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분노의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 네. 예, 이렇게 해석합니다. 민주당의 주인은 국민인가요? 당원인가요? 그 당원도 국민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간극을 둘 다인가요? 그러니까 둘 다가 다 포괄적인 국민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이기 때문에 네. 정당은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당원들과 함께 국민들을 뜻을 받드는 그런 역할들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받아서 권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저는 뭐 서로 배치되거나 서로 다른 세계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대변인 출신답게 답변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게 막힘이 없습니다. 쉽지 않은 그 출제인데. 네.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금융 전문가시잖아요. 그렇다면 상임위 일지망은 바로 정무위가 될까요? 당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1순위로 정무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 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뭐 어느 상임위를 배정받더라도 거기에 역할에 맞춰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금투세 폐지부터 또 공매도 금지 그리고 부동산 PF,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등 정말 많은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무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특히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에 더 집중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윤 정부 금융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금융의 공공성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의 활성화를 위한 그 의정 활동을 하고 싶다. 제가 정무에 배정이 된다면 네. 하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저희가 우리 금융기관은 금융회사라고 안 부르고 금융기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혹시 아세요? 공공의 좀 성격을 그렇죠. 띠고 있기 예. 때문에. 네. 금융기관은 공공재정의 성격이 강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고객들이 낸 돈을 모아서 그걸 갖고 다른 데 투자를 한다든지 빌려준다든지 해서 그 차익을 가지고 이익을 내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은 공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공성이라는 게 그럼 무엇이냐라고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그 금융기관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네. 한계 차주이거나 한계 기업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대출이 필요 없는 계층한테는 사실 금융기관이라는 역할이 크게 크진 않잖아요. 오히려 한계 차주나 한계 기업을 갱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본연의 공공성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실태를 보면은 담보대출 위주로 다 대출을 해주고 오히려 그 신용이 높은 기업이라든지 그 차주들에게는 저리로 대출을 해줘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정작 대출이 필요한 한계 기업이나 차주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고리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담보가 없으면 안 해주거나. 네. 그러니까 그런 한계 차주나 기업에 있는 분들이 제2금융권 사채 시장으로 몰려가서 결국은 파산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그 보완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제가 많이 주장을 했었고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는 저희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자산 그 구성을 보면 부동산이 7위고 금융자산이 3위예요. 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부동산이야 당연히 불로소득이고 투기를 조장하는 그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시장 쪽에 7위 되고 부동산 쪽이 3위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 프로세스를 보면 자본시장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가 되잖아요. 기업의 투자를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일자리가 생겨나고 경제가 이제 살아나고 네. 그걸 통해서 소비가 회복되고 이렇게 경제가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금융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본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지금 우리 두 앵커께서도 어느 정도 느낌이 있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어요. 뭔가 투자를 하면 뭔가 사기를 당할 것 같고 불안정 판매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강하거든요. 시장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본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좀 더 쉬운 길인 부동산으로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규제들은 풀어주고 대신에 그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그 범죄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이라든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범죄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엄단을 해야 되고 네. 그로 인해서 얻은 수익들을 환원시키는 그런 그 법들이 좀 필요한데 사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처벌이 되게 약하거든요. 약하고 네. 그 이제 수익 그 범죄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도 있긴 한데 되게 미약한 수준이에요. 뭐 우리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 그러니까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종신형에 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만큼 엄벌을 하고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는 곳도 많거든요. 네. 그런 방식들을 우리가 좀 해서 자본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 정책의 이제 전반적인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투세 폐지해야 됩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금투세는 네. 그 지금 한시적으로 유예가 되어 있어서 내년도 1월 달에 되면 금투세가 시행이 지금 되게끔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대통령은 지금 설득해서 어떻게든 폐지시키겠다 그런 입장이죠. 아직까지도. 아니, 여기 국민의힘이 폐지 입장이죠. 네. 국민의힘 대통령도 폐지 입장이고, 마찬가지인 입장인 그렇죠. 걸로 정부 여당은 알고 폐지 있습니다. 입장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원안대로 저기 시행이 되어야 된다. 그동안 계속 유예해 왔기 때문에 그런 주장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수익이 있는 곳에 조세가 있다라는 기본적인 조세 원칙상 네. 그 수익이 나면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 그런 원칙들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그런 우리 당의 그 입장과 관련해서는 저도 그 같이 동의하는 그런 그 입장이고요. 외국 시장과는 달리 지금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이 굉장히 뭐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금투세까지 이제 시행이 되면 시장 자체가 뭐 또 더 많이 빠질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데 그럼에도 금투세 도입이 시행이 맞다 그런 입장이신 거죠? 그런 이제 주장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가장 큰 논거 중에 하나가 금투세를 이제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났을 경우에만 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 중에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내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라는 그런 개미 투자자들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주장들 1%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주장들도 있는 반면에 네. 또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해서는 금투세를 안 받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도 반대 논거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죠. 내고 있고 그 기업들 같은 경우도 법인세를 통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세금은 다 내고 있다라는 그 외국인은 금투세 대상이 아닌가요? 외국인은 금투세를 우리나라에 내지는 않고 네. 본인들 나라에서 내죠. 우리나라 금투세 시행 들도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겠네 외국인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개인들한테만 금투세를 부과한다라는 그 비판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알겠습니다. 거고요. 뭐 이제 우리나라 남은 이슈가 우리나라도 또 외국에다 하면은 외국에다 내지 않고 우리나라에다 내는 거죠. 여기에 이제 뭐 또 종부세도 폐지를 해야 된다.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몇몇 뭐 고민정 의원 포함해서 몇몇 의원들이 네. 조심스럽게 그런 의견들을 이제 SNS에 올리기도 하고 있네요. 이제 관련해서는 다음에 모실 때 또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네. 평택병이 이제 새로운 지역구로 이제 신설이 됐고 그만큼 이제 평택 인구가 많이 늘었고 평택이 이제 성장 도시다. 이렇게 이제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한테 필요한 인프라는 교통이다. 이렇게 이제 당선자 출연분들께서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평택병의 가장 시급한 뭐 현안 어떻게 좀 풀어 가실 건지 어떤 현안들이 있습니까? 네, 평택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어요. 인구가 64만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 지역구도 하나 더 신설되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급성장은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100만 특례 실황에서 막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이제 그 교통이라든지 또 교육의 문제라든지 문화, 체육과 관련된 여가 관련된 그러니까 평택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그 인프라들은 그 속도를 산업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평택 시민들이 그런 삶의 질과 관련된 행복 지수는 그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이제 필요성이 대단히 지금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통 문제라든지 그 교육 문제라든지 또는 문화와 관련된 공약들을 제가 많이 냈습니다. 네. 네.
민생입법 1호 법안으로 온라인 도매시장법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이를 비롯해서 22대 국회가 문을 열게 되면 우선적으로 하고 싶으신 그 과제와 목표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발언이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대단히 고물가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이 유통되는 과정을 판매되는 과정을 보면 일단 전국에 있는 32개 정도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도매 시장으로 일단 올라가요. 네. 올라가면은 거기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의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정해지면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평택을 예를 들면 평택에서 난 농수산물을 가락시장으로 올려서 가락시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평택으로 내려와서 판매가 되는 이런 구조예요. 그 과정에서의 그 유통의 그 비용 같은 게 거의 50%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온라인 경매를 도입하고 평택에다가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지으면 평택에서 난 농수산물을 평택에서 소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의 그 저렴한 가격에 소비도 할 수 있고 또 생산자 같은 경우에도 그 바로 자기 지역에다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물건을 갖다 대면 되니까 네. 고객도 좋고 농민과 수산업자도 좋은 그런 거라서 물가 대책으로 대단히 유효할 것 같아서 제가 그 첫 번째 공약으로 하겠다라고 공약도 했고 이번에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방송에 처음 나오셨는데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이제 그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예. 못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뭐 앞으로 자주 불러주시고요. 네. 저도 이제 그 앞으로 22대 의정 활동하면서 제가 그 총선 때 한 얘기가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정치인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뭐 윤석열 정권의 그 무슨 실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선명 야당의 정치인으로서 그 목소리를 낼 것이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효능감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성과 내는 민생 법안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개혁 법안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들이 22대에서는 정치 효능감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경기 평택병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 당선인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22대 국회 활동도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